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복무신조 암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무신조에는 우리는 상관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명백하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은 1980년 5.17 내란 이후 44년 만에 내란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바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반헌법적 명령을 따른 군 장성들 때문에 나라가 송두리째 망가질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자부했던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된 걸까요? 12.3 내란 사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명령체계에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군의 정치 개입 근절 방안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국방외교저널 대표이사이신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송승종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송승종 교수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역 육군 대령이신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지호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지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재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군용 헬기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서울 여의도로 잇따라 들어옵니다. 밤 11시 48분부터 새벽 1시 18분까지 계엄군 230여 명이 이렇게 24차례 헬기에 나눠 타고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역사적 죄인되면 안 돼 진짜로 정말로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어? 검찰은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육사 출신 군 지휘관 이름이 4명 더 나옵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그리고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로 이른바 충암타로 불립니다. 이들도 내란을 공모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영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1.23 계엄 사태는 1987년 5.17 내란 이후에 군이 정치에 개입한 초유의 사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건지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개략적인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송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계엄 사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야말로 돌발적인 사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 이런 대형 사고나 사건이 벌어지면 이게 누구 잘못이지 누구 책임이지 하고 어떤 비난의 대상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칫하면 이제 마녀사냥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우선 사법적인 판단을 우선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고가 났을 때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하이니 법칙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29번의 작은 사건, 그다음에 한 300번 정도의 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아마 틀림없이 일종의 경고, 어떤 예후, 징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미리 인지를 해서 파악을 해서 좀 이렇게 사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좀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좀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렇죠.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우리 지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런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정치와 군의 어떤 잘못된 관계 설정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처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치인들에 의해 이용됐을 때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이 학문적으로 보면 과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경우는 사회가 불안정하거나 또는 군에 대한 민간 통제가 약화됐을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군에 대한 민간 통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튼튼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돼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정치와 군의 어떤 잘못된 관계 설정 때문에 저는 비롯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런 것들이 군과 어떤 정치 권력 간의 잘못된 관계 설정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재섭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판단해 보십니까? 네, 일단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있었고요. 특히 2025년도에 군의 정치 개입을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뭐 이런 좀 마음이 듭니다. 일단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는 어떤 징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국회에서 군 장성들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고 그거의 질의에 답하는 군 관계자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왔던 어떤 문민 통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원했던 건가 조금 뭔가 변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군대 내의 어떤 나이와 기수로 공고하게 구축된 어떤 이 서열들 그리고 어떤 전역한 장성들의 군대 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명예 전역한 군 장성이 현역 군인들을 뭐 시내로 불러가지고 관련 군대 내 활동을 논의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었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군 내부에 달라진 또 이상했던 징후들이 있지 않았나. 아까 우리 송 교수님께서 하이님 없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것과 같은 괴를 같이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준비 영상, 사전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군 병력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뭐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707 특수임무단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지금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입 직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북한의 실제 상황이다. 북한에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출동을 했다가 도착해 보니 국회여서 굉장히 당황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적게 소극적으로 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국회에서 이번 개헌 관련된 해제 요구와 관련된 그걸 가결할 수 있었고 결국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명한 것이고 결국 덕분에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지 교수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특전사령관 보도에 의하면 특전사령관이 이미 10월에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그 계엄 상황을 인지했었고 또 11월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대통령과 모의를 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원들의 증언을 보면 당일 오후 4시까지 특전사령관 지시로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춰라라고만 지시를 받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707 단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그 훈련을 빙자해서 국회로 출동하라. 그래서 단장은 국회에 북한 불순 세력들이 침투해서 국회를 테러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그 단장은 결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결국은 좌절됐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단장이 대령 계급입니다. 굉장히 높은 계급인데 그 정도로 판단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의식이 군의 내 정치의식이 상당히 성숙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일부 고위 장성들이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따라다니고 거기 정치에 줄을 대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이런 사태를 만들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들어봤지만 그 현장에 나갔던 부대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항상 평상시에 항상 그렇게 특수 임무만 부여받고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몸을 던져서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대원들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황당하게도 대한민국 국회였단 말이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지 교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707 특임단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참수작전 여기에 특화된 이런 부대인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에 가는 줄 알았더니 내려다 보니까 국회더라. 그런 대목을 보면 굉장히 투입된 부대원들이 명확한 임무가 뭔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입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것은 이제 이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 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불가피한 어떤 목적 또 당위성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 진행 상황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그 측면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무리 목적과 의지가 참 바람직하고 또 필요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이 잘못되면 목적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상당히 참 뭐라 그럴까 안타깝다라고 할까 그 부대원들의 어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소장님 어떠십니까?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떤 그 특임 부대원들을 포함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좀 소극적 해태 행위가 계엄을 성공시키지 못했던 요인 중에 하나이지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시민들이 군대 계엄군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또 국회 사무처를 비롯해서 그 본회의장을 사수하기 위한 어떤 바리케이트 및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그 정도 소극적 해태 행위만으로도 국회에는 봉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부당한 명령과 어떤 부당한 절차에 따라 투입되었던 계엄군 개별 당사자들의 안타까움은 저도 동의하고 또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이 불법적 계엄 또 반헌법적인 어떤 내란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사업적 절차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후에 그 밑에 이제 하급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참여했던 군인들 계엄군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갈 것인가가 좀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계엄에 투입되는 군 병력들에 대한 가담 정도라든지 범죄 혐의는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이제 가려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요. 오늘 그 토론 주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또 항명하느냐 이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요인을 좀 이어봤고요. 만약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이번에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외에 이제 비상수집된 다른 연단이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걸 떠올려 보면 이번 계엄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호근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정말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중간 지휘관들 또 실제로 몸을 움직여야 되는 우리 그 용사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령의 부적절함, 부당성을 이해를 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해서 그런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 이어졌다라면 정말 대한민국을 멈추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한 1,500명 정도의 군인이 동원되었다고 하고 이들 중에는 많은 사병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군 내부에서 부당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명확한 규정이 현재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우리 법 조항에는 명문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군형법 44조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정당한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무엇이냐? 불법적인 명령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또 이렇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추 해석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처벌하지 않을 그런 것이 되느냐? 물론 이번에 박정원 대령 사건 판결도 하나의 참고가 되겠지만 아무튼 명확한 그런 근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부당한 명령에 대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군의 어떤 특수한 가치 체계입니다. 군인은 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군이 성공적으로 국가를 보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가치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명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규정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계엄이 선포된 상황이 정말 전쟁과의 비슷한 준하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이라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거부했을 때 그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이건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그래서 사실 어떤 개별 군인이나 지휘관이 본인의 지식에 근거해서 혹은 본인의 판단에 근거해서 이것은 부당한 명령이다라고 인지할지언정 그것을 거부했을 때 이후에 자신이 받게 될 사법적 처리, 군형법상 이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이것을 어떤 용기 있는 누군가는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명문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많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부당한 명령인지 아닌지 여부를 나중에 어떤 판단 근거들이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인정된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처장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당한 명령, 그 상급자의 명령이 부당할 때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거에 관한 법적인 지원이 법적인 마련 얘기가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군인이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고 또 즉각 알릴 수 있는 그런 법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손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런 이제 말씀하신 일종의 사각지대, 공백지대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정치권에서 입법 노력하는 것은 늦었지만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처럼 정말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추진된다라고 했을 때 우선 당략, 정파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좀 떠나야만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군을 흔들기 위해서, 군의 어떤 지휘계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의 정치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면의 목적이 수반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군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군에다가 그걸 적용해서 사실은 과거도 좀 군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해법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의 입법 노력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시는 것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부디 이번만큼은 초당적으로 좀 하시라. 여야를 떠나서
그다음에 이것도 이 국민의 어떤 공감대도 이렇게 수렴하시고 각계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이것을 초당적으로 해야지 어느 특정 개인의 뭐 입법, 어느 특정 정당의 뭐 발의, 제가 볼 때는 그 출발 자체가 까딱하면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그 초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정치권에서도 이런 어떤 법안과 관련해서 제가 이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상 문민 통제라는 말씀을 사회자도 말씀하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 문민 통제는 자칫하면 문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군대가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이 문민 독재를 의미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정치권이 본인이 이 원하는 자신들의 속한 정당 또는 이념적 성향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게끔 줄 세우기를 하는 이런 것으로 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헌팅턴 교수가 얘기한 주관적 문민 통제의 가장 심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군을 이런 식으로 계속 약화시키고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 장애를 조성하고 하면 결국은 이 공동 운명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아닙니까? 국가 안보를 정말 그 최후의 어떤 사명으로 인식해야 될 군의 전투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문민 통제를 이렇게 어떤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정치권에서 좀 염두에 두시고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법적 공백은 있고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떤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신중하게 여야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러한 보통 이제 뭐 계엄 같은 국면은 아니었지만 군대 내에서 발생한 반인권적이거나 혹은 가혹행위에 관한 혹은 뭐 이제 사망 사고에 관한 국면들이 몇 번 있었고, 크게는 2번 정도 사실은 비슷한 이 입법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번 다 이제 2007년도와 아마 2014년도인 것 같은데요. 2014년도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윤일병 사건, 뭐 임병장 사건으로 기억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둘 다 핵심적인 내용은 군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근데 2번 다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 문구가 왜 그렇게까지 논쟁이 되어야 하는가가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특히 2015년에 발의된 군인 복무 기본법에 보면 이미 좀 이번에 발의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뭐 직무상 업무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뭐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명령이나 국제법에 관한 명령, 이런 것들은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사실은 좀 어떤 이 정당한 업무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문화가 이번에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우리 교수님도 의견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법률 개정, 이런 것은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정돼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모든 행동을 법으로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헌법 5조에 보면 국군의 사명이 나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국토 방위를 그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신성한 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에 일탈적으로 이렇게 정치권에 편승한 일부 고위 장성들이 이러한 국군의 사명을 신성하게 생각했느냐?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모든 행동들을 다 법으로만 규제할 수는 없고, 어떤 성숙한 이런 의식들이 이런 불법적인 명령이라든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나의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미 8군 참모장이었던 잔 싱글러브라고 소장이 있었습니다. 77년도에 카터 대통령이 되자마자 박정희 정권의 인권 유린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군인의 신분으로 반대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터 대통령에게 소환이 됐고, 소환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회유를 당했습니다. 이 말을 취소하면 진급을 시켜주겠다. 좋은 보직에 보직하겠다. 이런 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싱글로브 소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 철군 정책이 가져올 한반도에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역을 하게 됩니다.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전역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별 한두 개 더 다는 것보다 한국 국민, 그 순수한 한국 국민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더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싱글로브 장군처럼 우리 군인의 고위 장성들도 그런 성숙한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군이 균형된 어떤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지금처럼 정치가 군을 종속시키고 군은 정치에 굴복하고 이런 것들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 토론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김조섭 사무처장이 이제 하신 말씀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민주주의 군대는 있지만 군대 내 민주주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자, 소대장님 잠깐만요. 소대원들한테 돌격 할지 안 할지 손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지역원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군대 활동을 일일이 법으로 규제하고 입법화해서 이거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일일이 어떤 세부적인 것을 법제화해서 그런 입법 활동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 예, 잠깐만 개입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를 아까 논의했고요.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떤 의식 수준을 높여서 국방의 의무가 어떤 신성한 의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감대 속에서 점차적으로 내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또 민간 전문가나 어떤 외부에서 시민사회가 군의 어떤 군을 감시하든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기구의 활동도 하나의 대안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 아예 민간에서 군에 대한 감시 활동이나 뭐 개입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독일 연방의회가 연방의회 관할하에 있는 국방감독관 같은 제도는 일단 연방의회 소속이고요. 그리고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군 관련 정보 요구권이나 청원 청취권 같은 것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 단독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권한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군사 옴부드만 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안에 있는 뭐 비리나 반인권적인 행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좀 하기도 하고요. 또 군인들의 불만 사항도 뭐 검토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뭐 마음의 편지처럼 옴부드만이 그런 활동을 또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의회 소속의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군에 대한 감사기구가 또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의회 연방의회가 관할하고 있는 회계감사 권한에 군에 대한 회계 감사 권한도 이제 좀 일부 있어서 거기서 좀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보다 보면 제도적으로는 행정부 하나에 있는 군에 대한 국회의 어떤 감사 권한을 일부 좀 이양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제도 좀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하고요. 또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선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래된 이 주제인데 우리나라도 물론 민간인이 합니다만 장성 출신들이 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전쟁 중인 국가들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으로 선임하거나 혹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군인 출신이더라도 선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을 재정비해서 군인의 통제가 용이하기 위해 뭐 예비역 장성이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실제로 군을 이 시민의 군대 또 민주주의를 위한 군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이제 어떤 민간에서 군에
감시라든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더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그 이번에 아까 뭐 사진 영상에서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여러 장성 가운데 뭐 아까 말씀하신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군 특수전사령관 등 3명은 바로 이곳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육사에 진학을 했는데요. 군 내부에서 뭐 육사뿐만 아니라 어떤 학연과 지연 이렇게 얽혀진 사조직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면서 어떤 이슈를 주도하고 이런 문제를 키운다. 이런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지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어떻습니까, 교수님? 참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일일이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 지휘관들의 행태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거기다가 지금 이 과거에 소위 말해서 하나회니 뭐 무슨 알짜회니 해가지고 사조직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홍역을 치렀던 그런 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와서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번에 뭐 정보사령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속 부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번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 예전부터 나온 문제입니다만 직속 부대를 좀 개편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수님? 개편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편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어떤 그 정보사라든가 기타 특정한 부대를 국방장관이 단독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제를 바꿔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편성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다는 그런 말처럼 이게 정치 개입을 할까 봐 이렇게 부대를 다른 곳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군의 작전 효율상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정보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대북첩보 수집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총괄하는 그런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장관이 직접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직접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이런 정치 일탈적인 이런 행위 때문에 임시 방편적으로 부대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논의 그 자체가 결국은 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논의들이 많이 나올 텐데 군 조직 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안 또 변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먼저 좀 네. 말하면 사실 저는 뭐 민간인으로서 또 군의 어떤 뭐 지휘 체계나 조직적 질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번 사태에서 좀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포고령 1호가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라고 표시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개입하는 법인데 그럼 과연 현역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군인분들 중에 계엄법을 읽어보신 분이 얼마나 있으실까? 그럼 군이 불법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즉 법 교육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걸 알고 있었다면 모두가 사실 국회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만둔 건 불법이다라고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지금 이 시스템, 지금 한국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질서와 법적 질서에 대한 좀
뭐 요즘 민간에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표현 자체가 이제 다른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군대 내에서도 좀 그런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명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작전상의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거나 일상 평상시에 사용하는 공사나 혹은 어떤 물품에 대한 여러 또 행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투명성 이런 것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혹은 뭐 행동 수칙 같은 것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의 정치 중립에 대한 뭐 행동 수칙,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군대 내에서 좀 작용하면서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감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 또 언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군도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뭐 예를 들면 뭐 사건 기자 분이 어떤 사건, 군의 사건을 마주했을 때 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를 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판 감시 역할을 하는 뭐 시민사회 비롯해서 이 언론에도 다양한 이제 이런 건 좀 학계가 좀 도와주셔야겠죠. 군의 좀 상황과 질서와 맥락에 대한 또 충분한 좀 정보 제공과 필요하다면 자문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후에 좀 많은 변화들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군의 어떤 투명성 강화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 교수님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처럼 이제 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뭐 민주 시민 교육, 뭐 투명성, 행동 수칙 물론 중요하지 않은 그 분야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이 군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거를 지적하는 정치권이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과거처럼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고 군부 독재가 국가를 흔드는 시대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군대를 지금 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심지어 유튜브 나가가지고 진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 나오고 그러는 것들. 이거는 정치인들이 군대를 자신들의 도구로 삼기 위한 이건 헌팅턴이 얘기하는 주관적 문민 통제의 아주 나쁜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정치권이 어떤 군대를 문민 통제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입맛에 맞추게 하는 이것을 능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군에는 군 고유의 특성과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물론 뭐 민주 시민 교육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투명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헌팅턴이 얘기한 주관적 문민 통제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군대를 민간하고 구분이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준법이라는 그런 어떤 기준, 그다음에 투명성이라는 기준에서 모든 것이 이제 감시돼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군대는 군대 나름대로의 단체성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어떤 고유의 어떤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군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정말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엄중한 사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걸 갖다가 그냥 어떤 식으로든 간에 투명성이나 감시나 견제라는 미명하에 군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출세유기를 하고 이런 행태부터 우선 정치권에서 좀 중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잠깐 드리기 전에 혹시 반론하실 게 있으실 것 네, 같아서요. 사실 그런 겁니다. 군이 지금까지 그러한 신뢰를 줬었나부터 저는 좀 질문할 필요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많은 시청자분들과 시민들이 뭐 불만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군납비리 같은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남성 시민들이 군대 훈련소에 가지 않습니까? 뭐 현역 장병으로 복무도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발생한 다양한 열악한 환경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훈련병에 팬티 사는 업체가 비공개될 이유가 뭐고 뭐 들어가는 식자재를 어디서 사는지가 안보상의 이유일 것이 무엇인가. 제가 군대에서 필요한 혹은 작전상 필요하거나 혹은 전시 상황에서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것들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기하는 공개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일상 속에서 군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군의 특수성을 유지하되 똑같은 이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사회와 소통하고 합의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함께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특수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 교수님. 네. 네, 먼저 우리 김재섭 사무처장님의 말씀에 제가 좀 보완하자면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현재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이런 것에 보면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보 접근의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런 어떤 그 정보 요구, 공개 이런 것보다도 중립적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성한 의무에 대한 국토방위라고 하는 신성한 의무에 대한 군인 스스로의 인식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로 우리 군인들은 굉장히 많은 각고의 자정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태에서도 중하급 우리 지휘관들이라든가 용사들은 주저하고 뭐 이랬던 사태들이 그 사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성숙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일부 이제 진급 지상주의에 빠진 고위 장성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고 또 정치권에서도 군을 도구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그런 목적 측면에서 맞아떨어져서 이런 사태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상처가 됐지만 앞으로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군의 고위 장성들도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의식 수준이 발전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제도적인 개선책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가하자면 우리 군인들에게 있어서 진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단순히 사회적으로 출세했다라고 하는 표시,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직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계급 정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진급을 하지 못하면 이른 나이에 전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군 인사법을 언제 만들었냐? 40년 전에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60세와 지금의 60세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그런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에서는 아직도 55세, 56세만 되면 전역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 양육이라든가 이럴 때 한참 돈이 필요할 때에 전역을 해서 불안정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급 지상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에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군인들의 정년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제가 레바논에서 국방무관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각국의 군인들과 이야기해 보면 계급 정년이 정해진 나라는 미국과 일본, 그 우리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요 지금 정년이 65세입니다. 70세까지 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의 흐름과는 신경을 안 씁니다. 나는 내 주관대로 군생활을 하겠다. 얼마든지 정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거죠. 두 번째는 국방개혁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아웃소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을 견제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사무처장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견제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우리 군을 경험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이 세 개 부대가 굉장히 정책 부대입니다. 굉장히 하위 부대, 상위 부대인데 일하는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국방부는 민간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유합니다. 합참은 군인들만 있긴 하지만 육해 공군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한 곳에서 근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만큼은 아닌데 조금 유합니다. 그런데 육군본부는 어때요? 육군만 있습니다. 그것도 진급에 목맨 간부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거긴 치열합니다. 저도 육군본부에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굉장히 치열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그래서 좀 부대 내에서도 예비역 군무원을 좀 채용을 해서 미군처럼
부서장이 현역이면 부부서장은 예비역, 예비역이 부서장이면 현역이 부서장. 이렇게 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여건 보장, 충분히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줄 세우겠다라는 말씀 아마 그 사건 초기에 민주당 의원들 유튜브에 특수전 사령관이라든가 제가 어느 정당이라고 얘기 안 네네, 했습니다. 예, 그걸 아마 얘기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워낙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현장에서 거짓말을 많이 또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휘관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소상히 얘기하는 것은 또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견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느덧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결국 이것이 이제 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군과 어떤 국민들 사이에 그 간격을 다시 좀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군이 앞으로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 각각 좀 짧게 한 30초 정도씩 이렇게 마무리 발언 겨누면서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이건 뭐 가정이지만 만일 그 군 통수권자나 군 그 지휘부에서 문민 통제 민군 관계의 핵심을 이해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군 통수권자와 그다음에 군부가 다른 게 아니라 군사 지휘부의 약자가 군부입니다. 이 군부 사실은 이제 제1인자가 합참의장 아닙니까? 포스타. 그런 관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분야인데 근데 이런 어떤 민군 관계 그저 그냥 군대하고 뭐 민간 사회하고 잘 지내고 협력하고 투명성 보장하고 이런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국민의 군대는 헌법에 충실하는 거예요. 헌법에 충성하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보면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그 합참의장 뭐 뒤끝이 나빠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파이어 시켰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 주방위군 동원해가지고 시위대 진압하라고 그랬더니 언론에 나가가지고 못 한다고 공개적으로 항명한 거 아닙니까? 에스퍼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지시사항이 이것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인지 그다음에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이거는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이 어떤 사관학교 그다음에 이 군사교육기관 일반 공무원 양성기관 모든 기관에서 이 민군 관계에 대한 이런 과목을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충청 지역이 얼마나 좋습니까? 육해공군 다 모여 있는 이런 어떤 이 안보의 요람인데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민군 관계에 대한 어떤 기본이 이 한국적 문민 통제에 대한 모델, 한국적 민군 관계에 대한 모델 이것을 하루빨리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MBC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조훈 교수님.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또 있었다는 것도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을 이렇게 감시와 질책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냐? 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부고 군인들도 우리 시민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12.3 사태가 군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들이 불복종하고 저항하고 했던 것들 역시 그동안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군에서 실시한 교육의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계엄 사태를 주도했던 고위 장성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TV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군 고위 장성들도 재교육이 돼서 바람직한 민군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김재덕 사무소장님. 네, 제가 뭐 어떤 시민 사회 일원으로서 외부에서 어떤 군의
질책, 뭐 감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는 일관됩니다. 다만 뭐 군의 특수성은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것이 어떻게 합의될 수 있느냐일 텐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군에 대한 어떤 뭐 불만과 이런 것을 가지는 이유는 저는 한 측면에서는 많은 남성 시민들이 각각의 시기마다 군 생활을 경험한 시간적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자기가 경험했던 군대는 뭐 10년 전 군대일 수도 있고 20년 전 군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크게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비극들, 군에 의해서 발생했던 쿠데타, 그다음에 뭐 민간인에 대한 학살 등등에 대해서 물론 5.18과 4.3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긴 했지만 쿠데타에 대한 공식적 사과나 어떤 반성의 공개적 목소리 이게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 군대 내에서 그런 목소리들,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병력을 동원한 12.3 내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추운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들 그리고 어린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에게 아마 그날은 그 어떤 밤보다 길었을 겁니다. 12.3 내란 사태가 초래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은 우리 군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새로운 봄이 시작되려는 지금 군이 오직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임무에 매진하는 건강한 조직이길 바라봅니다. 2025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